대한민국에서 집을 사는 일이 언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되는 일이 됐지? 불법으로 번 돈도 아니고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것도 아닌데 스스로 번 돈에 대출을 보태서 사겠다는 건데 이 집을 왜 사려고 하는지, 누가 들어가서 살 건지, 언제 입주할 건지, 혹시 다른 집은 없는지, 뭐 시세 차익을 보려고 하는 목적은 아닌지, 집을 사려는 국민이 마치 면접을 보듯이 스스로 선량한 실수요자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잖아.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을 처벌하는 거랑 집을 사는 모든 사람을 잠재적 투기꾼으로 의심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거든. 상식적으로 자유가 원칙이고 어떠한 제한이 예외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제한이 원칙이고 자유가 예외가 된 세상이거든. 나는 이 현상을 대한민국 상식의 붕괴라고 생각해. 물건이 부족하면 물건을 더 만들면 되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돈을 더 많이 빌릴 수 있으면 되고, 각자의 재산은 스스로 사고 파는 거고, 국가가 하라는 대로 하면 최소한 손해는 보지 말아야 되고, 세금은 법만큼 내면 되는 거 상식적이지 않아.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이 상식들이 하나씩 뒤집어지고 있어. 무언가 부족하면 늘리면 되잖아. 그런데 부족하니까 못 사게 막고 있어. 서울에 집이 부족해. 그러면 집을 지어야 하는 거잖아. 그런데 정부 정책의 시작은 뭐였지? 작년에 발표한 6.27 대책과 10.15 대책의 본질은 공급 확대가 아니라 수요 차단이었지. 아니 빵이 부족한데 빵집을 늘리는 게 아니라 빵 사러 오는 사람들 줄을 자른 거지. 공급 확대는 오랜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 때처럼 또 다시 즉시의 효과가 나는 수요 억제책을 꺼내든 거지. 그래서 집은 나중에 짓기로 하고 대출부터 조인 거야. 가격이 오르고 있는 이유가 공급 부족 때문이라는 진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의 자금줄부터 차단한 말 그대로 비상식적인 정책이지. 아니 8.13 대책에서 공급 확대책을 발표했는데요 라고 물을 테니까 내가 설명을 해줄게. 8.13 대책에서 이제 정부가 23만 호 이상을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했잖아. 숫자만 보면 굉장히 커 보이잖아. 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상한 게 많아. 23만 호 중에서 신규 공공택지가 10만 호가 넘는데 이번에 실제로 발표한 실제 입지는 2만 7천 호 정도밖에 안 되거든. 그러면 나머지 7만 3천 호는 뭐 추후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언제? 어디에? 그리고 그 2만 7천 호도 서울은 강서구 일부 지역이 다였거든. 사람들이 제일 필요하는 서울은 거의 없거든. 물론 추후에 발표하겠지만은 그만큼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지. 그리고 그 2만 7천 호도 3, 4년 내에 입주가 아니라 착공이 목표라는 소린데 3, 4년 만에 착공까지 갈 리도 만무하지만 진짜로 착공이 된다 하더라도 입주까지 수년이 걸리거든. 착공은 입주가 아니야. 내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이런 사업들이 필요 없다라는 소리가 아니라 말로만 때우는 심리전의 정책은 사실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말이야. 생각해봐봐. 실제 입주가 공급이야. 후보지 선정도, 지구 지정도, 인허가도, 착공도 당장은 공급이 아니야. 이 마지막 단계인 착공도 정말 입주까지 수년이 걸린다니까. 즉 국민들이 살 수 있는 곳은 23만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실제로 입주한 집이라는 말이지. 그러니까 발표했던 공급책이 지연되면 그 과거를 덮을 수 있는 더 큰 숫자만 발표하다 보니까 매번 새로운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엄청난 양의 공급 숫자만 쌓이는 거거든. 숫자가 실제 공급을 대신하고 발표가 실행을 대신하는 순간 정책은 현실을 가리는 포장지가 되는 거거든. 발표했던 정책의 어떤 결과와 효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정부는 이렇게 주택 공급이 심각한 상황에서 민간보다 공공 형태의 개발을 강조하고 있어.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드러났지만 재개발, 재건축으로 새 아파트만 들어서면 보수 정당을 지지했거든. 확실한 선거 결과여서 민주당도 모를 수는 없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공공 형태로 이제 개발을 진행해서 집권 여당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싶은 거지. 이게 뭘 뜻하지? 정부는 지금 심각한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여당의 지지율을 신경 쓰고 있다는 거잖아.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의 실제 입주를 기대할 수 있을까? 작년 10.15 대책에서 정부가 서울 전체 지역과 경기도 12개의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하고 투기가열 지역으로 지정했지. 그리고 이 지역의 아파트는 실제 거주할 사람만 사라고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묶었지. 극심한 투기가 발생하는 예외적인 지역에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강력한 제도를 서울 전체 지역에 적용하면 그 순간부터 예외가 원칙이 되는 거야. 국민들은 집을 사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이 투자 목적이 아닌 실수요자라는 것을 증명하고 허락을 받는 게 원칙이 된 거거든.
거거든. 웃긴 건 정부는 집을 사는 사람에게 실거주 계획을 증명하라고 하면서 정작 그 정책에 따른 결과에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 정부는 국민이 허가 조건을 위반하면 허가를 취소시키고 이행 강제금까지 부과할 수 있는데 정책이 예상과 다른 결과를 만들어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그 모든 손실은 국민들이 책임지는 거거든. 어떤 식으로 부담하지? 이사 계획이 틀어진 사람들, 대출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무주택자, 전세를 구하지 못한 세입자, 거래가 막힌 집주인들이 부담하는 거지. 책임지지 않는 정부와 모든 책임을 떠나야 되는 국민. 이게 과연 공정한 책임 구조가 맞을까? 작년에 발표한 10-15 대책으로 규제지역에서 시가 15억에서 25억 이하 주택은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4억으로 줄었고 25억 초과 주택은 주담대가 2억으로 됐잖아. 이러다 보니까 현금이 충분한 현금 부자만 집을 살 수 있게 된 거고, 지금의 정책은 의도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현실적으로 안정적인 직장과 소득이 있더라도 부모에게 물려받은 자산이 없고 당장에 현금이 없는 무주택자는 시장에서 밀려나는 거거든. 투기를 막겠다고 정책적으로 대출을 제한했는데 결과적으로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은 기회를 박탈당했고 대출이 필요 없는 현금 부자들에게 유리한 시장을 만들어준 거잖아. 상환 능력보다 보유 현금을 더 중요한 자격처럼 만든 이 제도를 정말 실수요자 보호 정책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정부는 집값을 안정시키고 가계부채를 줄이고 청년과 서민을 위해서 규제정책을 한다고 말했는데 포장지만 봤을 땐 되게 상식적인 것 같잖아. 그런데 실제 내용들은 많이 다르거든.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면서 실수요자의 대출을 막아버리고 투기를 막는다면서 정상적인 갈아타기조차도 막아버렸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면서 시장에 나올 매물들을 잠가버렸고 주거 사다리를 보관한다면서 현금이 부족한 무주택자의 사다리를 먼저 걷어찼어. 결국 결과를 만들어내는 건 말이 아니라 행동인데 지금 정부의 행동을 잘 봐봐. 그러면 이 행동이 만들어낼 결과, 즉 부작용이 선명하게 보이거든. 결론적으로 정부의 계획대로 집이 지어질 거라고 믿으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안 돼. 이제 서울의 중하급지와 수도권 여러 지역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일 거고 꽉 막힌 주택 공급과 증세로 인한 세금 증가로 전월세 임대료가 감당이 안 되는 수준까지 오를 거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어디에 뭘 집중해야 하는지 그 대응 전략은 다음 영상에서 자세하게 알려줄게. 내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부동산 정책은 어렵지 않아. 왜냐하면 상식이니까. 첫째, 거래를 할 때 자유를 원칙으로 하고 허가를 예외로 하면 돼. 그렇게 정상적으로 국민들에게 자기 자신의 주거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돌려줘야 하거든. 둘째, 대출은 집값이 아니라 상환 능력으로 관리해야 돼. 그래서 안정적인 소득과 상환 능력을 갖춘 사람에게 다시 주거 사다리를 열어줘야 돼. 셋째, 공급은 민간과 공공을 가리지 말고 초단적으로 추진해야 돼. 대한민국 주택 공급의 역사가 말해주고 있어. 그동안의 대부분의 주택은 민간 주도로 공급되어 왔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시급한 상황에서는 성공한 이력도 없는 공공개발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넷째,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해줘야 돼.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고 이사를 가고 갈아타기를 하고 이런 국민들의 여러 가지 인생 계획들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정부의 정책 규제로 무너지지 않도록 해줘야 돼. 그리고 세금도 마찬가지지. 이번 대책은 헌법에서 금지한 소급 입법을 당연시 여기고 있어. 과거에 집을 샀던 사람들은 그 당시의 세법을 토대로 집을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계산도 해보고 해서 집을 산 건데 현재 세법을 바꿔서 국민들의 과거 기준까지 소급해서 다 바꿔버린다면 그거는 국민들의 예측 가능성과 정부를 향한 신뢰를 정부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상생임대인, 주택임대사업자, 비거주 장기 보유자분들 과거에 국가가 제시했던 정책을 믿었다가 모두 지금 봉변이 당하게 된 거야. 이러면 안 되는 거지. 마지막 다섯 번째는 도시의 미래는 100년의 관점에서 결정해야 돼. 뭐 서울 한복판에 100만 평의 용산공원을 녹지가 아닌 아파트를 짓겠다는 둥. 아무리 급해도 이렇게 내일을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정책은 금지해야 돼. 대한민국의 미래는 양보다 질이 우선시되는 사회가 될 거니까. 상식의 붕괴가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정책 하나가 잘못되었기 때문은 아닙니다. 불신, 즉 국민이 정부의 말을 믿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대출을 막고 내일은 공급을 늘리겠다고 말합니다. 오늘은 특정 지역만 규제한다고 하고 얼마 뒤에는 서울 전체가 규제 지역이 됩니다. 이렇게 오늘의 예외가 내일의 원칙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정책을 믿고 기다리지 않습니다. 정부는 국민에게 조급해하지 말라고 하지만 국민을 조급하게 만드는 건 유튜버나 언론이 아닌 바로 예측할 수 없는 정책입니다. 가장 위험한 부동산 시장은 가격이 오르는 시장만은 아닙니다.
규칙을 예측할 수 없는 시장, 그게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모든 국민은 자신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방어적으로 또 때로는 투기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상식을 무너뜨린 정책이 국민까지 비상식적으로 행동하게 만드는 것이죠. 집이 부족하면 집을 지어야 합니다. 실수요자를 보호하려면 실수요자가 집을 살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상식입니다. 집을 사려는 국민이 피고인이 되고 대출이 필요한 사람은 시장에서 밀려나고 발표뿐인 숫자가 실제 공급인 양 둔갑되고 법을 바꾸면 상식까지 바꿀 수 있다고 믿는 사회, 이것은 상식이 아닙니다. 이렇게 비상식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사람들은 그것을 원칙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상식적인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왜 내 집을 사는데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왜 공급 부족의 책임을 집주인에게 묻습니까? 왜 현금 부자는 살 수 있고 직장인은 사면 안 되는 겁니까? 왜 용산공원을 임대 아파트와 맞바꿔야 합니까? 이 질문들은 지극히 평범하고 상식적인 질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게 필요한 건 더 강한 규제도, 더 큰 숫자의 발표도 아닙니다. 원인에 맞는 처방, 예측할 수 있는 규칙, 정책 결과에 대한 책임, 그리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가 아닌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시민으로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비상식이 원칙이 되고 상식이 예외가 된 대한민국, 상식을 예외가 아닌 원칙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그것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 시작이고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는 출발점입니다. 부자방법의 박병찬이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상식적이라고 생각하신다면 1번, 아니다,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하신다면 2번,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